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노무현입니다. 여러분, 토건족들이나 일부 지주 세력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 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노력하는 시민들이 부동산을 고루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뭉쳐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신창이 된 이 국토를 살리고 주거 환경을 지켜내는데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이었습니다. 5월 고 노무현 대통령 목소리로 온누리에 알리고자 하는 말이 있으신 분은 국민TV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십시오. 생방송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동시에 보내드립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가입한 조합원 이후 가입한 조합원이 딱 4분 계시네요. 마포구 대흥동의 김혜청 조합원, 그리고 서울 동대문구 휘경 2동의 조종호 조합원, 서울 성북구 월곡 2동의 김원영 조합원, 경기 광명시 하안 2동의 최소영 조합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연극 티켓 이벤트를 합니다. 최소영님 이후에 7번째로 가입하시는 분에게, 그리고 11번째로 가입하시는 분 두 분에게 오는 6월 6일 오후 4시 대학로에서 공연되는 연극 짬뽕의 티켓을 1인당 2장씩 드립니다. 5.18이 짬뽕 한 그릇 때문에 일어났다는 기상천외한 내용의 연극인데요. 재밌다는 평판이 자자합니다. 자, 지금부터 7번째 그리고 11번째 두 분 가입 조합원에게 연극 짬뽕 티켓 1인당 2명에게 전달합니다.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이거 뭐 맨날 가입하라고 얘기만 해가지고 이제 약발도 떨어지고 그래서 선물 공세로 나갑니다. 자, 오늘의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네, 7번째와 11번째 조합원, 이 만약에 수도권이 아닐 경우에는 한 명씩 뒤로 이월이 됩니다. 즉 8번째 분이 그 혜택을 누리시는 거고요. 물론 부산에 계신 분이 나는 6월 6일 날 KTX 타고 와서 꼭 보겠다 하신다면 뭐 상관이 없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한 칸씩 뒤로 이월될 예정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18 TV조선과 그리고 채널A의 왜곡 방송 이후에 어마어마한 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입을 계속 다물고 있는데요. 뭐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있는 모양이죠. 동아일보는 신문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5.18 왜곡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식으로 진단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뺨을 때리고 한쪽에서는 얼르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오히려 더 가정스럽습니다. 자, 오늘은 한겨레 김동춘 칼럼, 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 김동춘 교수의 칼럼인데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아주 잘 진단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자, 김동춘 교수의
5.18 기억 차단에서 기억 조작으로 칼럼 나갑니다. 가도 너무 멀리 갔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용납하고 인내할 수 있는 수위를 한참 넘었다. 5.18 항쟁 당시 총을 든 사람들이 북한에서 파견된 게릴라라고 공공연히 조선 동아 종편방송에서 언급했다. 그들을 민주화 유공자라고 부르기 싫어하는 심정까지는 이해하겠다. 그런데 북한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니. 이건 생존해 있는 현장 시민군을 욕보이는 일이고 희생당한 사람들을 2번 죽이는 일이 아닌가. 사건 당시 학살을 자행하던 신군부는 구속자들을 고문하여 간첩으로 몰려고 했다. 아무리 고문을 해도 간첩이라는 증거가 없으니 나중에는 이들을 김대중 추종 세력이라고 스스로 고쳤다. 세상에 공작금 받고 목숨 바칠 인간이 어디 있는가. 만약 북한 게릴라가 광주까지 진입했다면 휴전선이나 배를 타고 천리길을 남하하여 폭동을 준비할 동안 수많은 군경 경비 요원은 무엇을 했나? 네. 김동준 교수의 이런 자문들은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의문들이죠. 당시 학살을 자행했던 신군부의 광주 학살의 주모자들인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정호영, 그리고 당시 계엄살인관인 이희성, 이런 인간들마저 구속자들을 고문해서 간첩으로 몰아서 북한의 소행으로 광주 학살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조작을 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은 결국 실패하고 증거가 없으니, 아니 지금 나오는 식으로 만약 그런 게 일말이라도 있었다면은 그때 당시 총칼로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던 그 신군부가 그대로 뒀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대가리가 진짜 정말 해부해보고 싶은 대가리예요. 자, 계속 해봅니다. 술집의 허접스러운 대화에서나 나올 이야기가 종편을 타고 공공연히 유포되고 일베 사이트를 통해 바른 역사 교육을 받아야 할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고 있다. 급기야 항쟁을 하다 총을 맞아 죽은 시신까지 조롱하는 내용이 유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광주 5.18을 폄하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세력들도 의로운 일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시신까지 조롱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문명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50 세력과 수구 언론은 1987년 이전에는 폭력적으로 기억의 상실을 요구했고 가해자 처벌을 끝까지 거부했으며 민주운동을 오직 광주의 폭동으로만 축소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 이제 기억이 희미해지고 그들에게 유리한 정치 환경이 조성되자 기억의 조작까지 시도하고 있다. 네. 아무리 광주 5.18을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도 그때 당시 희생됐던 사람들의 시신을 가지고 홍어 냄새가 난다는 등 이런 식의 조롱은 하지 않았죠. 정말 인간성의 파멸적인 추락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극우의 망동이 오히려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런 망동이 있기에 극우가 타락하면은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가, 그야말로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계속 김동춘 교수의 칼럼을 읽어봅시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종북,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것을 용납하거나 부추겨온 그간의 정치 상황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무슬림에 대한 증오 범죄는 평소에 이슬람 문명을 비하해온 미국의 서구 중심주의 정치 문화의 산물이며 나치의 600만 유대인 학살은 지구상에 유대인이 없었다면 능히 유대인을 창조라도 해낼 반유대주의가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광주 5.18을 북한과 연계시키려는 것은 북한과 공산주의를 욕하면 그 어떤 폐륜적인 범죄도 용납해온 한국 반공주의의 귀결이다. 네. 종북 빨갱이 닥지를 붙이는 것. 그것은 결국은 북한과 연계시키면은 그 어떤 범죄도 용납되는 우리 사회에 일종의 반공 패권주의라고는 해야 될 그런 아주 저열한 의식의 단면을 표출하는 겁니다. 반유대주의 혹은 반이슬람주의
결국은 세계사의 학살을 자행하는데 하나의 나름대로의 이유가 돼 왔다면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과 공산주의에 연결시키면은 모든 것이 다 면책되고 면제받는 이런 타락한 반지성주의의 산물이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를 횡행하는 그 하나의 그 무엇이라는 점이 참으로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지지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 이런 반지성주의가 창궐하는 거죠. 어쩌면은 이명박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생은 우리 사회의 타락을 그 극한까지 보여주려는 어떤 절대자의 계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성과 자기 혁신을 통해서 이런 정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TV가 출범한 것도 결국 그러한 채찍질에 조그만 걸음이 되고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조합원 가입 많이 해주세요. 결국은 이런 반지성주의를 뿌리부터 흔들고 다시는 이런 반지성주의가 우리 땅에 나타나지 않도록 만드는 그 첫 단추를 깨는 일입니다. 광주 5.18을 북한과 연계시키려는 것은 북한과 공산주의를 욕하면 그 어떤 패륜적인 범죄도 용납해온 한국 반공주의, 참으로 추악한 그 반공주의의 귀결이죠. 반공 좋습니다. 그러나 반공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되어 온 반지성적인 만행들, 폭거들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거죠. 네. 자, 김동춘 교수의 이 칼럼 계속 읽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어떤 잔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도 순순히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한 경우는 드물었다. 그들은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정치 심리적 욕구 때문에 힘이 있는 한 피해자의 자백과 정치적 전향을 요구한다.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고 가해 사실을 잊도록 만드는 것이 1차 목표지만 더 자신감이 생기면 아예 자신이 한 일은 사회의 존벌레를 제거한 당당한 일이었거나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5.18 가해자들에게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항쟁 세력이 남한의 공공의적인 북한과 연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최대의 약점이 해소되고 이제 현실 권력을 넘어 역사인식의 고지까지 점령할 수 있다. 왜 극우 세력들이 그런 망동을 하는가? 그 심리적 기제의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가? 김동춘 교수의 탁견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잔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 스스로 과오를 반성한 적 없습니다. 결국은 전쟁에 패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멸망시킨 성전자들의 손에 의해서 감옥에 가고 교수대에 올라서 결국은 형장한 이슬로 사라질 점에 갔어야 그나마 반성하는 사람이 일부 있었을 따름이죠. 인간은 심지어는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마저 자기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치적인 심리적인 욕구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는 거꾸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자백을 요구하고 그리고 정치적 전향을 강요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범죄가 정당했다는 그런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때문이죠. 5.18 가해자들에게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자기들에게 대항했던 그 항쟁 세력들이 남한에서는 이른바 공공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연계되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 심리적 기제가 이제는 새로운 기억을 창조해서, 이게 창조경제입니까? 창조하는 단계까지 도달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역겨움을 불러일으키고, 야, 저런 인간들이 바로 하는 박근혜 정권이 정말 정당한 정권인지 일반인들에게도 의문을 확산시킬 것입니다. 결론을 봅시다. 김동춘 교수의. 유럽 국가들이 나치 학살 부인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한 것도
학살의 부인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 아니라 야만적 행위를 옹호하는 범죄라고 봤기 때문이다. 기억의 조작까지 넘보는 한국과 일본의 극우에게는 이제 진실도 무의미한 지경까지 왔다. 반인도적 국가 범죄를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 언어 테러까지 해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하나.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죠. 박근혜 정권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민주정권이 10년, 20년 집권하면은 이것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왜 그런 쓰레기 사이트에서 그따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바로 하겠습니까? 이명박에 이어서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그런 정권도 또다시 정권을 갖다가 재창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스워 보이는 거지. 김동준 교수의 이런 낙심은 결국은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정권이 지속적으로 정권을 잡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저는 특정한 정치 세력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새누리당이 30년은 한 세대죠. 정권을 잡지 못하는 야당의 신세가 되어야 마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힘을 지금부터 길러야죠. 5년 길지도 짧지도 않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반값 등록금 심리전 문건 책임자 그 국정원 그 직원 중에 한 명은 청와대에 지금 파견 나가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이제 파견 나가 있다. 이런 보도에 이어서 이번에는 말이죠. 그 문건을 만든 인간이 이 국정원 내 요직인 감찰직에 기용을 했다. 이게 말하자면은 그런 반값 등록금 심리전 이게 결국은 새누리당을 이롭게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사실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을 세웠으니까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공을 세웠으니까 넌 청와대로 가. 그리고 너는 좀 청와대는 뭐 순서에 밀렸지만은 국정원에서 제일 요직으로 보내.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위해서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 공무원 조직이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그리고 선거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온갖 음지에서 양지로 지향하는 조직이 음지에서 음습한 일들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 놀라운 거는요. 물론 뭐 댓글 알바들을 갖다가 국정원의 7급 공채로 출세한 그야말로 어디 촌에 내려가면은 야 우리 아들 말이야 국정원에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했어. 요즘 공무원 9급 공채도요 구름같이 몰려옵니다. 그게 7급이면은 어마어마하게 출세한 거죠. 요즘처럼 취직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 서울 보내가지고 공부시켰더니 결국은 국정원에 7급 공채 합격했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그 아들들을 갖다가 PC방에 보내가지고 찬성 반대 유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참나 좋아요. 그건 그렇다 칩시다. 이번에는 박원순 제압 공작 문건을 만들면은 바로 현실화됩니다. 한국경영자 총연합회라고 하는 경영자들이 모이는 곳에서도 성명을 내요. 국정원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정원은 정치과, 경제과, 뭐 사회 뭐 해가지고 과가 다 나눠져가 있어요. 서로 공조가 됩니다. 정치과에서 만들어가지고 박원순 제압 문건 만들면은 경제과에서 협조하는 거예요. 한국경영자 총연합회 담당하는 국정원 요원이 가가지고 야 이거 좀 성명 좀 하는데 이게 바로 정치 개입입니다. 그 감찰 받아야 될 그 대상이 지금 감찰직에 기용되어 있답니다.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권의 탄생이 국정원의 정치 공작에 의해서 탄생한 정권이라고 해도 이제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어지는 거죠. 경향신문 사설을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침묵할 텐가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2011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에 이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해온 증거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문건 작성자의 상관인 추모국장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국정원 간부가 징계나 처벌을 받기는커녕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 수사가 확대돼야 함은 물론 청와대와 여당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에서도 나왔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국정원 간부가 징계나 처벌을 받기는커녕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게 바로 이명박 정권에서 검찰을 상대로 했던 만행입니다. 되든 안 되든 촛불 시민들을 갖다 마구잡이로 기소하고 나중에 다 무죄로 풀려나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해요. 그런 엉터리 검사들이 이명박 정권 나라에서 출세했습니다.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혹은 새누리당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박원순 지압 문건을 작성한 이런 인간들이 출세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정권 아래에서도 뭡니까 그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국정원이 나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노를 금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그 자체에 대해서 심각한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설을 계속 읽습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각계 종북 좌파 인사들은 겉으로는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해외에 유학 보내는 등 이율 배반적 처신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문건은 자녀를 유학 보낸 인사로 민주노동당 권현길, 민주당 정동영 전 의원을 거명했다. 이어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 인사들의 이중 처신 행태를 홍보 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 자료로도 게재라고 명시했다. 대선 후보를 지낸 야당 중진들에게 종북 딱지를 붙여 여론을 조작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1960, 70년대 정치 공작을 위해 반정부 인사들의 뒤를 캔 중앙정보부의 행태를 연상케 한다. 실제 정 전 의원의 경우 몇 해 동안 계속해서 인터넷에서 종북 좌파라는 공격을 당해왔다고 한다. 그러니까 박근혜를 당선시키고 새누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했건 말건 권영길 그리고 정동영 두 전 의원은 한 사람 의원인가? 하여튼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전 의원이구나. 공교롭게도 다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중앙정보부 행태를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 중앙정보부 행태를 연상케 한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입니다. 자, 계속 읽어봅니다. 일련의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시사적이다. 반값 등록금 관련 문건은 2011년 6월,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은 같은 해 11월 작성됐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상시적,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해온 정황을 보여준다. 검찰이 수사 중인 정치 댓글 사건이 일회성 일탈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그럼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와는 대조적이다. 대선 직전 박근혜 대통령은 댓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 김모 씨 사건을 두고 감금했다, 인권 침해라고 적극 공박했다. 하지만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자 외면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도 대변인의 형식적 논평 외에는 입을 닫고 있다. 파장이 확대될 경우 정권의 정당성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우려함일 터이다. 네. 정말 대선에서의 압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였죠. 그 댓글 작업을 한 국정원요. 그걸 적발하기 위해서 민주당 그리고 선관위에서 출동을 하니까 그 국정원녀가 나오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감금이다, 인권 침해다 라고 범죄인의 인권을 그렇게 해도 걱정해줬던 사람이 바로 박근혜 당시 후보입니다. 왜 했겠냐고요, 그런 걱정을. 결국은 그 국정원녀가 댓글 작업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치 개입을 했다는 증거가 드러날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어떤 언론도 겁이 나서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안 그렇지 않으면은 왜 그때는 그렇게 인권 침해를 걱정하다가 지금은 주단이 쫙 닫고 있는 거야? 떠들어야지. 왜 국정원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왜 야당이 음해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안 하는 거야? 지금 당선됐으니까? 국정원의 범죄 행위도 밝혀져야 되지만은 국정원의 범죄 행위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그렇다면은 지금 새누리당의 다수 의석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자체의 정당성도 심각한 훼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안은 외면한다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경향신문 사설에서도 지적하다시피 덮으리하면 할수록 의혹은 불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헌정유린 국기문란 행태를 엄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반값 등록금 관련 문건 책임자인 추 모 국장을 즉각 청와대에서 추방하고 그리고 국정원이 감찰직 요직으로 보낸 그 친구도 다시 원상복귀시킨 후에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명령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정당성을 일말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명심하세요. 본론으로 넘어가죠. 통상임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 방미 중인 박근혜 대통령 데니얼 에크슨 GM 회장하고 면담을 하면서 북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절대로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 하나는 N 약세 현상, 또 하나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에 대한 문제 해결.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의 호프 박근혜 대통령, 통상임금은 GM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를 확실하게 풀어가겠다. 아마 그때 같이 동행했던 재벌 어르신들이 쇠뇌했는지도 모르죠. 이게 지금 일파만파 계속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지난해 3월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죠. 너무나 당연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다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확립된 판례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한국 GM에서는 소송 중에 있어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자, 연세대 김성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아주 나이브하게 쓴 글이지만은 대통령은 사법부 위에서 군림하나 이거는 우리 지식인들 또 마저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시선을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런 관점을 보여주는 칼럼입니다. 자, 그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리죠.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통상임금을 대상으로 하는 100여 건의 소송이 현재 각급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하급심에서는 개별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해 다소 상이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통상임금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 1,600만 근로자들의 생존에 직접 관련되는 중대한 사안이며 사법부가 한참 이 문제에 대해 판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좀 더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했어야 한다.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한국 GM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 당사자라는 점이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한국 GM의 근로자 강아무개 씨 등 1,025명이 한국 GM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사건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담당 재판부는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이 소송의 원고가 1,000명이 넘다 보니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워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가 고심 끝에 판결을 내리기는 하겠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이 분명히 사법부의 판결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죠. 대통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발언을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들들들들들 떨어서 서울고법에서는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물론 1심에서 원고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항소심이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사정이 그렇다면 에크슨을 면담하기 이전에
박 대통령 스스로 이런 요구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어야 했고요. 혹은 대통령이 이를 직접 챙기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측근들이 이 사실을 대통령에게 알려서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 애매모호한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크선이라는 그 지혜 회장이 얘기를 하면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니, 어쩌고 이 문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정할 사안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말이야. 김성수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기로에 선 경제적 약자를 보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진정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 진정성, 공감. 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가장 찾아보기 힘든 두 가지 요소입니다. 노래 하나 듣고 하려고 했는데, 노래 하나 듣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하나 더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도화각신문에 서울교육청의 영훈국제중 등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특정한 사람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온갖 부정과 편법이 판치는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국제중학교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했습니다만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국제중을 폐지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이에요. 우리 김희주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줍니다. 서울에 있는 영훈국제중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학교의 교감, 입학관리부장, 교무부장 3명이 공모해 학생이 제출한 서류 등에 매기는 주관식 채점 점수를 조작했다고 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이 학교가 교육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학교 측은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만점을 주고도 점수가 부족하자 멀쩡한 학생의 점수를 깎았다고 한다. 공정성을 잃은 학교, 양심을 판 교육자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억장이 무너진다. 서울시 교육청은 점수 조작에 가담한 교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인이 내야 할 경비 11억여 원을 학교에 부담시킨 이 학교 이사장에 대해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문제를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시 교육청 감사팀은 점수 조작 과정을 밝히면서도 누가 혜택을 받았는지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부유층 자녀가 점수 조작으로 합격됐다는 의혹을 해소하는 건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시 교육청은 점수 조작 과정에서 학교 측과 학부모 간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없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네. 한겨레신문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온갖 부정과 털법, 편법을 난무시키면서 결국 합격시킨 사람이 3명이래요. 그래서 한겨레 기자가 물었답니다. 그 3명 중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답니다. 아니면 아니지. 왜 말할 수 없는 거야 도대체. 말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이런 국제중, 심지어는 등록금이 1,000만 원이 넘고 얼마 전에는 2천만 원을 내고 학교에 입학을 시켰다는 이런 일까지 나오는 이런 국제중을 둬서 못하겠습니까? 중학교에 이런 특목고가 있을 때 특정 학교가 있어서 말이 되는 거예요. 없앱시다. 자, 오늘은 당첨자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김인수님 가입해 주신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라디오 비평은 바로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